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살이 조금 넘은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는 분들과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저 정말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저는 제 삶에 많은 변화를 줬어요. 누군가를 쉽게 믿지도 못하게 됐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 자체를 잊어버리게 됐죠.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쌍둥이 남동생이 있어요. 일란성으로 태어나 얼굴은 아주 비슷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남동생이에요. 사람들은 얼굴이 똑같이 생기면 성격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더군요.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어린 시절 너무 똑같이 생긴 외모 때문에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도 저희 형제를 헷갈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동생과 다르게 생겼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많이 했어요. 네 동생은 잘하는데 저는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럴 때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런 기분은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최고조를 찍었는데 공부에 한창 예민할 때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이든 동생보다 조금씩 느렸어요. 제 동생은 엄청 어려운 것들도 한 번에 척척 알아듣고 센스도 많은 편이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죠.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집중해도 동생보다 한 템포가 느리다고 해야 하나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언젠가부터 그런 것이 제게는 스트레스고 콤플렉스도 됐던 것 같아요. 매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제게는 그런 일이 스트레스가 됐고 한 번은 과외 선생님한테 대든 적도 있었어요. 얼굴은 똑같이 생겨서 어떻게 이렇게 이해력은 달라? 응? 형이 됐으면 형 몫을 좀 해야지. 안 그래? 형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랑 동생 1분 차이인데요, 뭘. 어머 어머, 이제는 선생님한테 말대꾸도 하니? 성격까지 동생한테 지려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저 비교당하는 거 싫어요. 왜 자꾸 동생하고 비교하세요? 비교를 할 만하니까 그렇지. 똑같은 얘기를 몇 번 설명해야 해. 너 때문에 동생이 피해보는 것도 있다는 거 왜 몰라? 그 대신 저는 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잡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비교하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비교하실 때마다 저 정말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너 정말 안 되겠다. 선생님한테 혼나볼래? 어? 어머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겠다. 형이 돼가지고 성격까지 동생한테 치면 진짜 보기 좋겠네. 결국 과외 선생님과의 트러블이 있은 이후로 저는 과외를 그만뒀고 동생 혼자 과외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사실 동생은 제가 보기에도 이해력이 좋고 저와는 좀 달랐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유만만한 모습으로 있었고 친구들에게도 저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죠. 아마도 꼭 공부 때문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이유들 때문에 제가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은 어머니가 많이 알아주셨어요. 저는 노력형, 동생은 배짱이 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가 각자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 덕분에 한창 예민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대학교까지 입학하게 됐고 거기에서 저희는 갈라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학교, 학원 모든 동선을 거의 똑같이 지내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동생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스타일은 외국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한국이 답답한 것 같다고도 했어요. 제가 한창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였는데 동생의 이런 말을 듣고 부모님은 흔쾌히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와 동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제 삶은 남들이 보면 조금 답답하다고 할 만큼 FM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제 기준에 어긋나는 일 같은 것은 해보지도 않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월 정해놓은 금액을 적금하면서 돈도 계획적으로 사용했고 밖에서 먹는 술값이 아까워서 주로 집에서 혼자 밀린 드라마를 보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을 정도니까요.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직장을 다녔는데 그곳에서도 제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이 저보고 너무 인생을 답답하게 산다고 하면서 해외여행도 가보자고 했었는데 저는 목표로 정해놓은 저축 금액이 있어서 여행도 제대로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유학을 가서 정말 재미나게 사는 것 같았어요. 제게 보내는 이메일이나 영상통화에서만 봐도 외국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고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전부 노는 곳에 다 쓰고 살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 잔소리를 해보기도 했지만 제 말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으니까요 뭐. 형, 정말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인생 짧다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종쳐. 형은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형은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야, 그래도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그러면 돈도 모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글쎄 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형은 형 걱정이나 하라니까. 동생은 언제나 그랬듯이 제 말을 귀찮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생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무료할 만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 가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꽃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여자였는데 버스 정류장 근처에 위치한 곳이라 버스를 기다리며 제가 구경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쾌활한 말투가 참 좋은 인상을 가졌던 그녀는 밖에서 제가 어슬렁거리며 화분을 구경할 때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경하시네요. 안에 더 예쁜 것들 많은데 들어오셔서 한번 보세요. 아니에요. 금방 버스 올 시간이 다 돼서요. 그렇구나. 그럼 내일은 꼭 안에서 더 구경해 보세요. 꽃은 정말 사람 기분을 좋게 해준다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맞으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반가운 인사를 들으며 괜시리 기분 좋게 퇴근을 했고 다음날 저는 그녀의 말대로 꽃가게 안에 들어가 구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기도 해서 겸사겸사 구경을 해볼 생각이었죠. 언제나 그랬듯 저를 반갑게 맞이해줄 그녀를 기대하면서 꽃가게 안쪽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왠지 좋지 않았어요. 안쪽에 어떤 몸짓이 큰 남자가 있었는데 그녀와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일까 궁금하긴 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 일에 괜히 끼어들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가려던 찰나 몸집이 큰 남자가 그녀에게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녀는 뺨을 맞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못 가게 막는 상황이 벌어졌고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꽃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네? 저는 재차 그녀에게 물었는데 저를 발견한 그 덩치 큰 남자가 제게 무섭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뭐야?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이 여자 내 애인이고 우리 일이니까 너는 참견 말고 꺼져. 알았어? 애인이라고 해도 뺨 때리고 이러면 엄연히 폭행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하세요. 지금 경찰 부를 겁니다. 너 혹시 인연이랑 뭐 연애라도 하는 거냐? 아이고 이것들이 정말 쌍으로 웃기고 자빠졌구만. 그 남자는 얼굴만큼이나 말투도 험상궂었어요. 원래 제 성격이라면 이런 일에 절대로 참견하지 않겠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그녀에게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전화기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그 남자는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제게 다가왔었는데 때마침 그때 다른 남자 손님 2명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후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어요. 제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저 아니었으면 큰일을 당할 뻔했다고 했죠. 예전에 잠깐 만났던 남잔데 헤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스토커처럼 집착을 한다는 말을 했어요. 저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그놈이 진짜 여기까지 알아내서... 그쪽 아니었으면 오늘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심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마 그놈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요.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신고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알바도 오늘로써 끝나니까 아마 못 찾을 거예요. 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그러는데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무슨 일인지 경찰에는 절대로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제게 은혜를 입었다며 밥을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저는 그날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짝사랑만 해왔어요. 제가 좀 꽁한 면도 있고 남들이 보면 성격이 답답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잘 연락처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일에 끼어드는 것도 싫어했었고요. 그런데 그날 제 모습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그녀를 구해주려고 나섰고 결국 그녀에게 연락처를 먼저 달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녀가 걱정도 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인연이 닿은 후 그녀는 제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됐죠. 그게 딱 3일 정도만이었는데 웬일인지 그녀가 너무나도 반갑더라고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녀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과 혼자 살면서 외롭고 힘들다는 말도 듣게 됐죠. 그리고 주말에 너무 심심하고 할 게 없어서 운동 동호회에 가입한다는 말을 듣고는 저도 그 동호회에 가입하겠다고 대뜸 말을 해버렸습니다. 왠지 계속 그녀와 어떻게든 인연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녀와 저는 같은 동호회에 가입해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났으며 자주 만남을 갖게 됐죠. 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그녀는 활발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덕분에 저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었는데 나름대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며 술도 한 잔 기울이고 그런 가운데 항상 그녀가 있으니 더 행복했고요. 그렇게 두어 달 지내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평소에 쓰던 생활비의 2배나 더 쓰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조차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와 있는 그런 시간은 너무나도 행복했거든요. 결국 그녀와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저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늘 외롭다는 말을 많이 했었기에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그녀 곁을 지켜줬고 모든 순간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쯤에 그녀가 사실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기 자기야, 나 사실은 좀 힘든 일이 있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딨다고. 말해봐 얼른. 그게... 내가 사실 전 남친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그걸 못 갚아서 좀 난처하거든. 왜 그때 그 꽃집에서 만났던 그놈 있잖아. 걔가 자꾸 또 괴롭혀서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얼마나 되는데? 응? 그러지 말고 말해봐. 내가 할 수 있으면 해결해 줄게.
난 자기만 내 곁에 있으면 뭐든지 다 좋다고. 정말이야. 그녀는 전 남친에게 2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진 상태였고 저는 많은 고심 끝에 그 돈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녀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에서부터 구해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바보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때는 그랬었어요. 연애 자체가 거의 처음이었으니 얼마나 순진했겠어요? 그 이후에 그녀 역시 제게 너무나도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녀와 1년 정도 연애를 하던 가운데 제 쌍둥이 남동생이 잠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녀를 소개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녀와 제 동생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줬죠. 제 동생과 그녀는 비슷한 면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오픈마인드에 쾌활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또 조급해하는 저와는 다르게 뭔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는 행동을 했었어요. 술도 잘 마셨고 안주를 고르는 취향도 비슷했습니다. 그런 둘은 순식간에 가까워졌어요. 어색해할 수도 있겠다는 제 우려와는 다르게 정말 급속도로 친해지게 됐고 쌍둥이 남동생이 한국에 있는 동안은 이틀이 멀다 하고 그녀와 함께 셋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때 둘은 서로 메일 주소까지 주고받았던 모양이에요. 저도 모르게 말이죠. 둘은 술자리에서 이런 말도 자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오빠만 안 만났어도 동민 씨랑 사귀는 건데. 이렇게 잘 통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가 형이랑 얼굴만 똑같지 성격은 정반대거든요. 어떻게 저희 형이랑 사귈 수가 있어요? 안 답답하세요? 제가 보기엔 저랑 딱인데 말이죠. 안 답답하긴요. 답답해 미치죠. 사상 자체가 저희와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저를 이렇게 아껴주고 좋아하는데 제가 만나줘야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저희 인연 놓지 말아요. 아셨죠? 우스갯소리였겠지만 저는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제 쌍둥이 동생에게는 제가 열등감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동생은 한국에서의 시간을 갖고 다시 유학길에 올랐고 저는 얼마 후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변변한 직장 없이 이곳저곳 알바를 전전하던 그녀를 저희 부모님은 못마땅해 하셨어요. 부모 없이 혼자 오랜 기간 살았던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고 특히 그녀의 성격을 보시더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께 난생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었고 카드값이 밀려있는 상태의 그녀에게 제가 그동안 적금으로 모아둔 돈 중에 2천만 원을 줬고 그 돈으로 그녀는 혼수를 준비하게 됐죠.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최대한 그녀에게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그녀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너무 갖고 싶었다던 명품백을 떡하니 사오더군요. 그때 저희가 가장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에게 결혼 선물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많이 화가 났었어요. 부모님한테도 비밀로 하고 혼수를 마련하라고 준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명품백을 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대판 싸움을 하고 나서 결국 그녀의 사과로 다시 화가 풀렸는데 이런 일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반복되더군요. 결혼 후 단 한 푼이라도 모아서 빨리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었던 저와는 다르게 그녀는 자신이 사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에 아끼지 않고 돈을 잘 썼어요. 그 때문에 번번이 저와 자주 부딪혔죠. 자기야, 그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써? 나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야. 우리 조금만 아껴 쓰자, 응?
자기는 내가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아, 답답해가지고는. 카드로 사면 한 번에 갚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 나눠 갚는 거잖아. 그리고 인생을 좀 즐기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아, 당신처럼 숨 막히게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난 그렇게 살다 죽고 싶지 않거든? 이게 왜 답답한 거야? 계획성 있게 살아야 나중에도 좋고 그런 거지. 우리 조금만. 아, 됐고! 나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갈 거야. 미리 티켓팅 다 해놨어. 내 꿈이 해외여행인 거 말했지? 자기는 어차피 시간 안 되니까 나 혼자 다녀올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치? 급기야 그녀는 혼자 해외여행까지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저는 어머니가 그녀에 대해 제게 했던 말이 딱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정말 대책 없이 행동하는 그녀를 보니 소화가 안 되는 듯 더부룩하더군요. 제 부탁에도 그녀의 행동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았고 기어코 혼자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를 가지고 가서 얼마나 돈을 써댔는지 다음날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저는 결국 그녀에게 카드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녀는 그 이후부터 뭔가 더 어긋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벌어서 쓴다고 하면서 저녁에 헬스장에서 운동 겸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는 점점 늦게 들어왔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와는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지게 됐는데 급기야는 각방까지 쓰면서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저 역시 꽁한 성격이 있었는지라 아내에게 화가 난 상태로 몇 달간 말도 하지 않고 지내기도 했어요. 저야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서 괜찮다고 하지만 평소에 답답함을 못 참는 아내 역시 제게 말도 걸지 않고 잘도 지내더군요. 아내는 그 후로 다이어트를 하는가 싶더니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되기로 결심했다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대로 저하고만 살다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면서 직업을 가져야겠다면서요.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아내의 이런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 사람이 책임감도 생기고 돈도 소중한 줄 알게 될 것이고 또 가정의 보탬이 될 것이니까요. 아내가 버는 돈은 처음에는 많지 않았지만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도 따고 경력이 채워지면서 개인 PT를 받는 회원들이 늘어났고 점점 수입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야, 정말 잘됐다. 축하해. 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일을 갖고 전문적으로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 나도 당신만 기다리면서 집에서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운동하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운동 가르쳐 주다 보니까 내 기분도 좋아지고 말이야. 내가 좀 늦고 그래도 당신이 이해해줘.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지? 그럼 내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할까봐. 당신도 자기 일 하느라 바쁜 사람이니까 그 정도야 이해해 주지. 아내와 저는 이때 조금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했고 앞으로는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 무렵 쌍둥이 제 동생이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하던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외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아서 그런가 그동안 동생은 많이도 변해 있었어요. 말투부터 옷차림 그리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하고는 완전히 180도 딴판이었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하는 행동은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믿는 그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었는데요.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제 동생에게 너무나도 친밀한 모습을 보였어요. 진하게 말장난도 치고 마치 엊그제 만난 사이들처럼 가까워 보였죠. 처음에는 보기 좋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자들도 많은데 제 아내가 제 동생과 잘 지낸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뭔가 지나치게 가깝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불편하더라고요.
더욱이 아내는 오후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했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간이 여유롭다고 하면서 제 동생과 함께 쇼핑도 같이 해주고 혼자 사는 집에 장도 봐주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조금 서운한 마음에 아내에게 한마디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기 여보, 우리 집에도 먹을 것도 없는데 내 동생 집에만 너무 신경 써주는 거 아니야? 뭐? 당신 뭘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해? 당신 동생이잖아. 나는 시동생이 유학 갔다 와서 한국 물정 모르니까 같이 장도 봐주고 한 건데. 허, 정말 황당하다. 남들은 이럴 때 보통 고맙다고 하지 않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당신이랑 내 동생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유, 이 답답한 인간아. 당신이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답답하다는 소리 듣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해? 어디서 이상한 것만 봐가지고 이상한 생각만 가득하고 말이야. 진짜 실망이다. 실망이야. 아내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제게 퍼부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뭔가가 항상 미심쩍은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그러던 중 아내가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새벽에 들어온 적이 있었고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잠금 장치가 미처 다 잠기지 않은 것을 보니 집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대는 바로 제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미 아내는 제 동생과 자신의 헬스장 회원들과 많은 자리들을 함께하고 있었더군요. 남편분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아하니 제 동생을 아내가 남편이라고 소개시켜준 모양이었어요. 어찌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던지 그 메시지를 보는 내내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리는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술에 만취해서 정신을 놓은 상태여서 뭐라 말을 하지 못한 채로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아내는 정신도 차리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잠만 자고 있었기에 퇴근 후에 아내의 헬스장을 찾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아내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대학교 동창놈이었어요. 야, 너 오늘 와이프랑 영화 보더라? 분위기 좋던데? 야, 결혼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렇게 사이가 좋냐? 부럽다 임마.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만 한 제게 온 친구의 카톡은 정말 황당했어요. 오늘 제가 와이프와 영화를 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카톡을 읽자마자 뭔가가 불길한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물었고 친구는 영화관에 잠시 들러 표를 예매했다가 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미친 듯이 그 영화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 지금도 아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이니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설마 하는 심정으로 친구가 말한 영화관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정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쌍둥이 동생이 함께였고요. 둘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영화도 보지 않고 딱 붙어서 입을 맞추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사람도 별로 없었거니와 어두운 와중에도 영화의 불빛 때문에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즉시 그 둘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야, 이 미친 것들아! 이 쓰레기들아! 몇 안 되는 극장 안의 사람들은 저를 모두 쳐다봤고 제 동생과 아내 역시 저를 보면서 놀란 토끼 눈을 하더라고요. 너네들이 정말 너네들이 인간이냐? 어? 너 내 동생이고 넌 내 와이프잖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저는 이성을 잃고 말까지 더듬으면서 그 둘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러자 제 동생은 저를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니 제 팔을 부여잡고 나가자고 하면서 끌어당겼죠. 아이, 우리 형 또 오바한다, 오바해. 형 이러지 말고 나가자. 일단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얘기하자고. 이성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같으면 이 상황에 이성을 찾겠냐?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아, 형 왜 이래? 형 어차피 주희랑 잠자리 안 한 지도 꽤 된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우리가 좋아서 만나는데 뭐가 문제야? 뭐? 너 이놈의 자식! 저는 뻔뻔한 동생의 말을 듣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동생은 그 즉시 자리에서 쓰러졌고 저는 쓰러진 동생을 향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계속 때리려고 했죠. 옆에 있던 아내는 저를 말리면서 이상한 사람이라며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동생한테 내가 뭐 했어? 뭔 짓 했냐고? 왜 이렇게 지랄인데? 당신 나 미행하니? 이제는 하다 그런 짓까지 해? 아내 역시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하지 못하는 말을 제게 하더군요. 두 사람에게 완전히 농락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찌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던지 눈물만 줄줄 흘렀어요. 당신 어떻게 정말 이럴 수가 있니? 여태까지 나를 바보로 알고 농락한 거야? 그런 거야? 니네 헬스장 식구들한테도 다 남편이라고 소개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니? 영화관은 아수라장이 됐고 저는 그곳 직원들에 의해서 극장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끌려 나오는 동안 그 둘은 다른 쪽으로 제 눈을 피해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제 마음을 상상도 하지 못하실 겁니다. 결국 저는 그 길로 아내가 근무하는 헬스장에 먼저 갔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가서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제 얼굴을 보고 바로 남편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제 쌍둥이 동생이 드나들었는지 알겠더군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남편이 아니라 저의 쌍둥이 동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그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한테 운동을 배우지 말라고 말이죠. 헬스장 대표부터 시작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얼른 카운터로 가서 그곳 직원에게 저희 아내에게 개인 PT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손과 입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걸 본 직원분이 제게 휴지까지 건네줄 정도였고요. 제 쌍둥이 동생이랑 바람난 제 와이프한테 제발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안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생활이라고 하지만 이건 인성적인 문제잖아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이러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 동생이 이곳에도 엄청 드나들고 회원들이랑 같이 술자리도 한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저도 몇 번 같이 했거든요. 저도 정말 그분이 남편분이신 줄 알고 핸드폰 사진도 다 그분이랑 똑같이 생겼길래.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정말.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카운터 직원의 도움으로 저는 겨우 진정을 하고 그곳을 빠져나와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받으실 충격은 알지만 그래도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더군다나 그 둘이 하는 뻔뻔한 행동을 보니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직장에 있어야 할 제가 연락도 없이 부모님 집에 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 얼굴 역시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응? 무슨 일 있었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 아버지. 어머나 세상에, 왜 울어? 응? 우리 아들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심장 떨어지기 전에 빨리 말해봐, 응? 많이 놀라신 부모님 곁에 앉아 조곤조곤 지난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아내가 제게 했던 행동들, 그리고 제 쌍둥이 동생과 바람이 나서 했던 행동들, 모든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두 분은 큰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셨고 결국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마셨습니다. 제 속이 이런데 부모님 속은 오죽하시겠어요. 자식들이 만약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면 제가 부모라도 온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대로 병원으로 옮겨가신 어머니는 수액을 맞으시고 잠시 뒤에 깨어나셨고, 깨어나신 후에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장에 제 동생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그런 놈의 자식은 난 필요 없다. 인간 말종 같은 자식. 너 당장 이혼하고 나도 그놈의 자식 당장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네 마음 추스릴 생각만 해라. 바보같이 더 이상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에 울지도 말고. 아버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부모님의 집에서 잠을 청하고 다음날 직장에 병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몸을 꼼짝달싹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자기 직장에다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찌나 뻔뻔한지 증거 있느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정말 여태껏 살면서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감히 너 같은 인간이 내 직장에 그런 말을 해서 내 명예를 실추시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야, 나 네 남편이잖아. 남편! 정신 차려! 네가 한 짓을 생각해야지. 나한테 이러는 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뭘 어쨌는데? 어쨌다고 그래? 너한테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너무 답답하고 찐따 같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그래? 어떻게 쌍둥이라는 놈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아내는 정말 미친 개처럼 날뛰더군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이죠. 아내의 전화를 받고 나니 이대로 제가 아파 누워있는 것조차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동생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 동생이 작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 들었어요. 동생의 학창시절 친구들이 바로 제 친구들이었기에 친구들은 제 말을 누구보다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온 동창들에게 다 퍼졌고 동생과 함께 사업을 준비한다던 사람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죠. 결국 동생은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자기 형의 와이프랑 바람난 사람과 일을 함께하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요. 같이 사업을 하려던 분이 그러더군요. 그러다가 자기 와이프랑도 바람 피우면 어쩌냐고요. 그래서 자기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놈과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결국 쌍둥이 동생은 친구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버림받게 됐어요. 아내 역시 직장을 잃게 되고 나쁜 일이 반복되자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더군요. 저와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둘이 행복하게 잘 살 것 같더니만 결국 둘은 몇 달 후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는 트레이너를 하면서 벌었던 월급의 대부분을 제 동생을 위해서 데이트 비용과 용돈으로 사용했었는데 아내가 직장을 잃게 되어 돈이 없어지자 그 문제로 동생과 심하게 다퉜던 모양이에요. 역시 그 둘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들인가 봅니다. 결국 그 둘은 헤어지게 됐고 동생은 부모님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부모님은 며칠 동안 찾아오는 동생을 매몰차게 내팽개쳐 두셨어요.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으셨고 급기야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죠. 제게도 은근슬쩍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성의 없는 사과를 하는데 정말이지 동생이지만 역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끝내고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아담한 보금자리를 다시 구했어요. 따스한 햇살이 드는 이 집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지옥 같던 그 집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내와 이혼을 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더군요. 영화에서 보면 정말 쉽게 이혼을 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평생 2번은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증거를 수집했지만 아내는 그저 자신의 감정대로 화만 내고 욕만 하고 그러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동생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위해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당장에 먹고 쓸 돈도 없던 그 둘은 화를 내며 제게 인간성이 쓰레기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인간들은 어디까지 가야 정신을 차릴런지. 그렇게 이혼을 하고 한 6개월이 지났을까? 어떻게 알고 아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보잘것없는 행색을 하고는 저를 보자마자 멋쩍은 웃음을 짓더군요. 저기 자기야, 잘 있었지? 많이 춥다, 그치? 감기는 안 걸렸어? 여긴 왜 왔어? 이 집은 또 어떻게 알고? 자기 직장이 물어봤지. 내 성격 알잖아. 여기저기 친한 척하기 대마왕인 거. 그렇지. 여기저기 그러고 다니는 거 대마왕이지. 올 필요 없었어. 난 당신 볼 일 없는데. 그렇게 욕할 땐 언제고? 그때는 내가 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냥 잠깐 미친년이 됐던 것 같아. 당신처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 없었는데 말이야. 맞지? 응? 자기야, 내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뭘 생각해. 난 당신하고 할 말 없어. 무슨 말 할지 궁금하지도 않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고. 저의 차가운 반응에 그녀는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군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게 잘못했다고 하며 제발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고 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야, 당장 일어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나라고. 자기야, 나 있잖아. 나 힘들어. 정말 힘들어. 어디 취직할 곳도 없고 소문도 다 퍼져서 내가 미쳤었나 봐.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좀 봐주라. 응? 한 번만 봐줘. 그럼 저기 어디 제주도라도 건너가서 다시 일자리 구해봐. 그 잘난 성격으로 어딘들 못 구하겠니? 그리고 이 집에는 제발 더러운 네 발길이 안 닿길 바란다. 2번 다시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그녀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그녀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죠. 그 후로도 그녀는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왔지만 제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는 바람에 한 번은 경찰까지 부를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보내니 그녀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저만의 삶을 다시 찾아오려고 무진장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녀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든 고비를 이겨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겨우 안정을 되찾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을 향한 저의 피바람 부는 복수는 결국 그렇게 끝이 나게 됐네요. 복수라는 것이 끝나고 나면 마냥 개운하고 좋은 줄만 알았는데 막상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게 잘한 짓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순간부터는 후회도 됐었어요. 그냥 저 혼자만 참고 두 사람을 안 보고 살면 될 것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저도 힘든 게 아닌가 싶었어요. 특히 부모님은 며느리와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된 셈이라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으셨었죠. 그런 충격을 드린 제가 장남으로서 면목도 없었고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은 제게 한결같은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계시답니다. 그저 저는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잘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라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일이 실제로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하필 제가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날도 있다니 신기할 뿐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지난 일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앞으로 제게 닥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 보려 합니다.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